안녕하세요. 오늘은 멘탈이 무기다. 스티븐 코틀러의 책인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티븐 코틀러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여러 상을 수상한 기자이며 잠재력을 끌어내고 최고 성과를 내는 실행 능력인 최고 수행 능력, 피크 퍼포먼스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포춘 선정 100대 기업의 CEO, 미국 특수부대에 기타 등등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던 목표를 가능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훈련법을 제시했다. 13권의 책을 냈으며 그 중에 9권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퓰리처상에 2차례 후보로 올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계발서들 보다 보면은 몰입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저자도 그런 몰입에 관한 그런 경험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처음부터 소개가 됐으면 좀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30살 때 나는 라임병에 걸려서 3년 가까이 병상에서 보냈다. 이 병은 정신분열병을 동반하는 최악의 독감이다. 신체적으로는 방 하나를 온전하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으며 정신적으로는 더 허약한 상태였다.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브레인 포그,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뿌옇고 멍해서 생각과 표현이 늘 흐리멍텅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집중력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서핑을 하러 가자고 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이제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는데 그녀는 완강했죠. 굉장히 좋은 친구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로 갔는데 그때 갑자기 그의 근육 기억이 작동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드를 돌렸고 2번 노를 저었다. 그리고 고꾸라졌다.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다른 차원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 차원은 그런 게 있는지 알지조차 못했던 차원이었다. 그 순간에 내가 처음 깨달은 사실은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느려졌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플로우죠. 몰입 상태죠. 나의 자아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의 의식은 내 몸 바깥으로 멀리 확장되어 있었다. 나는 바다로 녹아들어 우주와 하나가 되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플로우가 그게 이르면은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유적인 체험, 장자가 이야기하는 유, 그런 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8달을 보내면서 나는 서핑을 하고 또 파도 속에서 유사 신비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졌다. 점점 건강해졌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망가진 삶을 사는 것과 회복을 하는 것은 어떤 의지의 차원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어떤 기술적인 영역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찾아온 서핑이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제 초반부로 이제 다시 가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이제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죠. 내가 호기심을 갖는 대상 25개를 종이에 적어라. 그리고 이 여러 개의 호기심이 어떤 지점에서 교차할 때는 몰입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특정한 패턴을 인식하기도 좋다는 거죠. 호기심이 겹치는 지점들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그 교차점에서 놀이를 해라. 하루에 20분이나 30분이라는 시간을 들여 교차점과 관련된 팟캐스트를 듣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혹은 뉴스 기사, 책 그 밖에 어떤 것이든 읽어라. 그러니까 이게 꼭 일과는 관계없더라도 이런 거를 이제 해두면은 나의 적성과 맞는 어떤 제2의 일거리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은 열정에서 발견되는 모든 동기부여 에너지에 추가로 자극을 준다. 그래서 신경생물학적 차원에서 보자면 목적은 뇌를 바꾼다. 목적은 편도체의 반응성을 떨어뜨리고 중앙측두엽의 분비를 줄이며 기타 등등 편도체의 반응성이 낮아질 때 스트레스는 줄이며 회복력은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 정신세계에서도 이제 질서를 주는 것이 좋다고 그러거든요. 정신세계도 무질서해지게 되면은 혼란스러워지고 스트레스도 높아지고 몸이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에 이제 질서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열정과 목적을 키우고 싶다면 그 열정과 목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방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시 방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2의 어떤 일거리를 찾는 데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일단은 호구지책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글 쓰는 작가로서 경력을 시작하고 처음 10년 동안 바텐더로 일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기량을 개발할 시간을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열정으로, 열정을 목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끈기 있는 수익으로 차례대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게임 운영 방식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 이론의 대부 레썸과 로크는 목표를 설정하면 성과와 생산성이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5%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목표가 뇌의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한다. 뇌는 일종의 예측 엔진이다. 다음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지 늘 예측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가 계속 예측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적,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해 두면은 이제 뇌가 질서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 컨다란 목표는 개인의 가치관과 그 목표가 소망하던 결과가 일치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단호하게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제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는 거죠. 즉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더 강한 회복력을 발휘하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명확한 목표는 커다란 발걸음을 내리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작고 일상적인 발걸음들이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작가가 되겠다는 것을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목적 혹은 인생 전체를 걸고서 도전하는 목표다. 이에 비해 소설 한 편을 쓰겠다는 과제는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여러 해를 걸을 수도 있고 높고 힘든 목표다. 그런데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500단어 분량의 글을 쓰겠다는 것은 명확한 목표다. 그래서 어떤 이제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통해서 성취를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반복해 나갈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거기서 이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거겠죠. 네, 처음부터 이제 천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제풀에 지치게 되는 거죠. 명확한 목표는 뇌의 우선순위 목록이 되어 인지 부하를 줄여주면서 에너지를 어디에서 소비해야 할지 뇌에게 일러준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자기개발이나 어떤 심리적인 치료에 있어서 운동이 항상 나오게 되죠. 운동이 가져다주는 온갖 이로움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신경계 제어입니다. 그래서 신경계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줄 뿐만 아니라 엔돌핀이나 아난다미드와 같은 행복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평온한 낙관성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최고 수행 상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전문가들은 인내력을 키우는 방법에 관한 한 신체 운동을 대체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한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시던 분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면은 엄청난 끈기를 보여주시고 거기서 이제 성취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인내력을 배우신 분들은 많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능동적인 회복은 정반대다. 뇌가 쉴 수 있도록 하고 신체의 회복을 돕는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하고 뇌파를 알파파로 바꾼 다음에 다시 델타파로 바꿔놓음으로써 우리가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도록 해준다. 최고 수행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고압 산소실, 감각 차단 탱크, 칼로리 섭취량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영양 전문가들을 동원한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어떤 이제 사장님도 아침에 항상 사우나를 가십니다. 사우나로 가서 이제 반신욕을 하시면서 그날의 피로도 풀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능동적인 회복을 하십니다. 사실 사우나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일상에서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수면을 보호하라. 어두운 조명, 신선한 온도. 특히 휴대폰이 이제 침대에서 휴대폰 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하죠. 왜냐면 침실은 잠자는 곳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뇌가 인지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뇌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능동적인 회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라. 신체 운동, 회복 요가, 태극권, 숲길 산책 뭐 등등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식은 적외선 사우나다. 나는 이것을 한 번에 45분씩 3번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세 번째, 총체적인 재정비가 중요하다. 더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지점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만일 당신이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평균치를 밑돌고 좌절의 단계가 점점 높아진다면 일선을 놓고 며칠 쉬어야 한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딱 끄고 노트북도 끄고 그리고 내가 일하던 일터도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그냥 쉬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했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굉장히 일부분만을 이제 제가 이제 이 의미 깊게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국에서는 비교적 신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새로운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들을 한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